자, 오늘은 통치행위를 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통치행위가 왜 행정법에서 문제가 되느냐. 갑작스레 생뚱맞게 공부하다 보면 통치행위라는 말이 이제 탁 나오는데, 통치행위. 응? 통치행위가 나오는 말은, 통치행위라는 말은 국가 작용이 고도의 정치성으로 인해서 작용이 고도의 정치성으로 인해서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는 거,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는 행위다. 제외되는 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통치행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통치행위. 통치행위는 주로 국회나 대통령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왜 이제 내가 설명하려는 건, 이게 행정법에 보면은 뭐 어떤 때는 법치주의 앞에도 나오고 법치주의 뒤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내 책에는 법치주의 뒤에 넣었어요. 왜 그러냐면, 행정법이라는 말은 행정법이라는 건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예요. 국가의 작용, 국가의 행정 작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국가의 작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행정법이 왜 필요하냐는 문제를 제기하면, 행정법이 왜 존재해야 되냐? 이유는 첫째, 국가 작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 구제를 갖다 하기 위해서 행정법이 있는 거예요. 행정법이 왜 있냐? 정부에서 이 국민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어떤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허가도 안 해주고, 뭣도 못하게 하고, 이런 걸 갖다가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행정법이 있는 거예요. 행정법이 첫째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행정법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어떤 갑자기 영업 허가를 취소한다. 식당 영업 잘하고 있는데 영업 허가를 취소한다. 영업 허가를 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준다. 이럴 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법의 최종 단계는 행정소송이에요. 행정소송은 어디서 해서? 법원에서 이 구제를 하는 거. 이게 행정소송의 최후의 단계예요. 자, 그래서 행정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의 권리 구제하는 데 있고, 또 하나는 행정의 통제수단이에요. 통제수단. 행정이 그냥 놔두면 지멋대로 해가지고 국민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줘갖고 행정법에 정해진 대로 하라 해갖고 행정을 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기능이에요. 그런데 국가의 작용에 대해서 국민의 권리 구제는 행정의 통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법치주의가 행정에 실현되는 걸, 행정에 적용되는 걸 우리가 행정의 원칙이라고 그랬죠.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에는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규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건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안 되고, 법률 우위의 원칙, 행정 위에 법률이 있다. 그다음에 법률 유보의 원칙, 법칙이 법치행정의 핵심이에요.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냐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이 나중에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구제를 위해서 행정심판이나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법치주의니까. 법원은 법을 지난번에 했잖아요. 입법부는 뭐예요? 입법. 잘 쓰자고. 대충 쓰지 말고. 대충 소리 쓰면 안 돼요. 아무리 해제되더라도 우리가 공권력이 상권분립이 돼갖고 입법은 국회가 하고, 그 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건 행정부가 하고, 대통령 산하 행정부가 하고, 그 다음에 법을 판단하는 건 사법에서 하잖아요. 사법부는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법원에. 따라서 법치주의라는 의미 자체가 이 행정법에 나온 것대로 국회에서
법은 어디서 제정해? 국회에서 제정하. 국회의원은 누가 뽑아? 우리가 뽑아. 국민이 뽑아서 국회의원을 구성하고 국민의 대표자가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률을 누가 제정해서 국회가 행정법을 제정한 거예요. 행정법에 우리가 구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정한 법률에 우리가 구속되는 게 그게 법률에 자기 구속에 올려요. 자, 그래서 모든 행정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요. 그게 법률 유보의 원칙이요.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 행정권의 발동을. 그래야만이 어떤 법률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행정심판은 행정부 자체에서 한번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반성해 보려는 거고, 행정소송은 입법, 사법, 행정부인 별도의 독립기관인 법원에서 이걸 갖다가 한번 검토해보고 국민의 권리를 구제해주는 제도가 행정법이에요. 행정법이 있는 목적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행정의 통제, 행정법이 있는 거는. 그런데 통치행위는 말이에요. 통치행위. 국가 작용 중에 특히 대통령이 하는 대통령이 행정부잖아요. 행정부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청이고. 그런데 대통령이 행하는 행위 중에는 이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는 영역이 있더라. 사법심사라는 것은 행정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이걸 갖다 거쳐가지고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영역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통치행위는 법치 행정의 예예요. 예. 대부분 다 행정법은 그 사법심사, 잘못하면 최후에는 법원에서 입법, 행정, 사법. 행정은 법률에 근거해서 행해지니까 그 법률에 잘 시행되는지 안 되는지가 이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국가 가정 작용 중에 대통령이나 또 국회가 한 행위가 이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는 영역이 있더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제외되는 영역이 예의가 있더라. 그게 통치행위라고 말해요. 그게 통치행위. 이해가죠? 통치행위란 국가 작용이 고도의 정치성으로 인해서 이 행정소송, 법원에서 심사가 제외되는 행위, 법에서 심사할 수 없는 행위, 고도의 자율성이 있는 행위죠. 이걸 우리가 통치행위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통치행위에 대한 인정 근거로서 이 개념을 이해했죠. 개념만 이해하면 이게 어렵지 않은데 개념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통치행위가 왜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나와가지고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게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여기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통치행위의 인정 근거가 이게 그 다음에 이 인정 근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거의 같은 입장이에요. 헌법재판소가 먼저 헌법재판소는 인정 근거가 뭐로 우리가 학설에서 주장을 학자들이 주장한 내용 중에 사법자재설이죠. 사법자재설. 사법이라는 건 법원이요. 법원이 예를 들면 이라크 파병.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결정을 했어. 이라크 파병을 결정을 한 건 누가 했어?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했는데 이게 이라크 파병 결정하면 어떻게 돼? 이 젊은 사람들이 이라크에 전쟁에 참여 가서 총 맞아서 많이 죽잖아요. 이거 내 국민 동의도 없이 국회의 동의 없이 결정하면 이거 위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지. 위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헌법재판소에는 이거는 국가의 고도의 정치 작용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그랬다. 제외된다고 그래서 물론 심사를 해야 되는데 정치성이 강해갖고 이 법치행정의 원칙에 적용을 안 받는다.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군인이 거기 가게 된다 결정 받은 사람이 이건 내 동의 없으니까 나 안 간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헌법재판소의 이라크 파병 결정이 이게
국회에 동의 없고 국민도 동의 없으니까 이건 위헌이다. 이렇게 이제 위헌 소송을 제기했는데 헌법재판소는 글쎄 아이고 이게 헌법에 우리의 국민이나 아니면 국회에 동의 없이 군대를 파병하고 사람의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거니까 물론 이때 파병된 사람들이 전투요원은 안 갔어요. 평화유지군만 갔어. 뒤에서 도와주는 후방군만 갔는데 전투는 안 했다고. 그런데 어떻든 그러다 보니까 이 헌법재판소는 사법부 자제설의 입장에서 헌법재판소 우리가 심사를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심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각하를 하고 막았어요. 각하. 이게 또 배워야 되네. 또 배워야 돼. 용어가 나왔으니까. 헌법재판소나 법원에서 이 이제 심리를 해요. 심리에는 하나는 요건 심리가 있어요. 요건 심리. 또 요건 심리가 맞아 형식상 요건 맞아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는 헌법소원청구나 재판청구가 요건이 맞아야 심리를 해요. 그다음에 본안 심리가 있어요. 본안 심리. 그래서 요건 심리에 안 맞으면은 각하해버리고 요건 심리 안 맞으면 각하해버리고 각하. 그다음에 본안 심리 안 맞으면 기각해버려 기각. 이 말은 법률 용어에 처음 여러분이 왕첩으로 공부하니까 이게 뭐 각하 대통령 각하가 아니라 그랬지. 자, 이 각자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하. 이건 하는 아래 하자 아니야 아래야 버린다. 이거는 뭐냐면 버릴 각이야 버린다. 이거는 본안 심리 전에 형식상 요건을 안 갖췄기 때문에 버린다 그래 버린다. 대통령 각하가 아니 대통령 각하는 내가 이렇게 써요. 대통령 각하는 이렇게 써요. 높으신 분 대통령 각하는 이렇게 쓰지 각하는 이렇게 안 써요. 버린다 그래요. 요건 심리 안에 버리는 거. 그게 본안 심리를 해보니까 그가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는 거를 우리가 기각이라는 말을 써요. 기각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이렇게 쓰는데 굉장히 어려운 근데 이것도 버릴기야. 이것도 버릴각이야. 버린다. 본안 심리에서 버려버리다. 버릴각. 기각은 본안 심리, 요건 심리는 각하. 그래서 이 경우는 헌법재판소에서 아니 이걸 우리가 본안 심리를 해봐야 되는데 보니까 이게 국가의 통치행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인데 이거 사법심사 우리가 헌법재판소 하기 어렵겠어. 왜냐하면 고도의 정치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이게 법치 행정의 원칙에서 법률을 가지고 따지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어렵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위헌 여부를 누가 이라크 파병 결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각하해버리고 말한다. 각하해버리고 말한다. 각하. 요건이 안 된다. 우리가 심리 못한다 그 말이에요. 각하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결정이 각하가 나면 이라크 파병 결정이 위헌이다 그런 거 우리가 심리 못한다 그래요. 위헌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할 수가 없다. 본안 심리를 하기 전에 이미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버리고 마는 경우. 그러니까 사법심사가 못한다. 결국 사법심사는 헌법재판소 또 대법원의 심사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져오죠? 사법에 왜 그러냐? 통칭위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하면 이 사법이 헌법재판소나 법원은 법률을 가지고 따지는 데냐? 법률이 헌법재판소나 아니면 법원은 법률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지는데 이게 정치화되면 안 되겠지, 그지? 안 되겠어요. 그 정치화되면 이 법률 위에 정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법원인데 법원하고 헌법재판소인데 이렇게 되면 이게 여기는 법률을 따지는데 이게 정치를 일로 끌어들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 우리나라 대법원도 같은 입장이야. 저기 국필행정법 몇 표지지? 29표지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대법원도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의 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
국가 행위는 뭐라고? 국가 행위는 사법 자제설의 입장에서 사법 자제설의 입장에서 통치 행위로 보고 있다. 통치 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판례를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검토해 볼 텐데, 첫째, 시험에 이제 판례를 검토를 해보도록 할게요. 좀 여기 지우고 좀 이거 효율적으로 칠판을 판서를 못했네. 반을 나눠서 쓰면 좋은데, 그지? 자, 그래서 먼저 한번 이걸 지우고서 판례를 하나하나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공무원 시험에 판례가 많이 나는데, 이 판례를 의미 있게 왜 그 판례가 나왔는지, 그 판례가 의미하는 것이 이걸 유의미하게 이걸 갖다 머리에 넣어놓지 않으면 맨날 애우느냐고 판이 나요. 그래서 자, 그 판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서, 내가 그동안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왜 나왔는가 한번 내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책을 보고 통치행위가 아니다, 이건 뭐 아니다 이렇게 예우는 거보다는 훨씬 그 머리에 남아서 한번 보면서 그 기억이 이 시험장에서 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딱 통치행위로 인정 판례 검토. 통치 행위로 인정된 것. 왜 인정된 것? 통치 행위로 인정된 것. 그 다음에 통치 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것. 통치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국가 자격이 통치행위로 인정되면 사법심사가 안 돼. 사법심사 배제. 따라서 이게 위법행위인지를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대통령이건 국회의원이건 감옥에 보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통치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면 사법심사가 돼. 사법심사 대상이 돼가지고 대통령이건 국회의원이건 관련된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치행위는 법치행정의 예부분, 법치행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남북 정상회담 개최. 남북 정상회담 개최. 참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죠? 역사대 남북 정상회담을 누가 최초로 했어요? 김정일이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간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었죠.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라 그 바람에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잖아요. 과연 이 정상회담 개최가 그냥 됐느냐?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북한에 개성공단 만든다고 돈을 굉장히 내가 알게 북한에 한 2천억인가 이걸 이상 준 것 같아요. 그래갖고 거기서 그걸 미사일 지금까지도 그걸로 인해서 핵미사일을 만들었느냐 이제 논쟁이 되잖아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이거는 통치행위다.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심사에서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때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까지 했던, 지금은 국가정보원장이요. 정보원장이 누구였었냐면 박지원이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요. 이 양반이 이때 김대중 대통령 때 통일부 장관을 했는데 뭐를 했냐면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 장관을 했나? 하여튼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돈을 송금한 게 있어. 돈을 송금한 거 있어. 이거 어디 몇 페이지 나오냐면, 그렇지.
저기 32페이지 첫 번째 판례를 보면 남북 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그때 박지원이 지금 국가정보원장이 통일부 장관을 했던 것 같은데, 통일부 장관인지 아닌지 특사에 쓴 것 같기도 했는데, 과정에서 돈을 보내서 북한에 돈을 보냈는데, 개최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 없이 장관에 원래 돈을 보내면 신고해야 되고, 또 박지원 국가정보원이 그때 통일부 장관 아니었고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특사였던 것 같아.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한테 북한에 돈을 보내려면 뭐래요? 협력사업 승인을 해야 돼. 남북 개성공단 지금 좀 다 맞고 이제 때려 부시잖아요. 저가 누구야? 북한 김정은이가 때려 부시는데, 지금 그때 뭐 호텔 있잖아요. 그 금강산 호텔 지금 그것도 없애고, 그 골프장도 지금 없애고 다 없애요. 그런데 하여튼 그때 대단했었잖아요. 통일부 장관의 협력 승인을 받지 않고, 협력 사업 승인. 그러니까 이때 북한하고 접촉해가지고 개성공단도 만들고 금강산 관광도 실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 자체는 김대중 대통령 이건 통칭이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뭐 이 위법성을 심사할 수 없다.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박지원 지금 국가정보원장이, 지금 현재 국가정보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때 재정경제부 장관의 신고도 안 하고 통일부 장관의 협력사업 승인도 없이 대북 송금을 해서 대북 송금을 해서 이 송금한액이 굉장히 많아요. 몇백억 되는데, 이 대북 송금을 했는데 이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야. 남북 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재정공부장 신고하지 않고 신고 없이 통일부 장관의 협력상의 승인 없이 대북 송금을 한 건 박지원이가 했어요. 박지원이가 했는데 이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통칭이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남북 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재정경부 장관의 신고 없이 대북 송금을 한 것, 돈을 보낸 거는 이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박지원 이 양반이 감옥에 3년인가 살았어요. 굉장히 그래갖고 맨날 휠체어 타고 뭐 아프니 뭐니 그러더니 나오더니 지금 국가정보원 뭐 하늘 대단한 세력을 누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이에요, 이 말.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이 안 잊어먹을 거 아니야. 남북 정상회담 개최,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이건 통칭이라 사법심사 대행이 되지만 그 박지원이 지금 국가정보원장 징역 3년 넘게 살았어요. 징역 3년 넘게 살게 박지원. 대북 송금한 거는 이거는 대북 송금이 무슨 아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이렇게 판례 이렇게 이러더만 다시는 안 잊어먹을 거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한 대한민국의 애국군대 이라크 파견, 대통령의 군대 파견 어디? 이라크 파병은 노무현이가 결정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해가지고, 그래도 평화 유지군을 후방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도와줘가지고 크게 사람 사망하고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군대 파견 이거는 통칭이다 그 말이에요. 시험에 예전에 2015년에 나고 그랬던 거예요. 참, 그 다음에 자 보자고. 요 판례는 대통령의 3번 대통령이 이거 다 대통령 아니에요. 이것도 대통령 아니에요. 대통령 통칭이면 대통령이잖아요. 이거 사법심사의 대통령이 뭐예요? 금융실명 거래를 위한 금융실명 거래에 관한 금융실명 거래에 관한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자,
요건 잘 받아야 돼요. 두 가지야, 두 가지. 요 판례를 잘 받아야 되는 게 금융실명 거래에 관한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이 명령 그 자체는 이건 통치행위예요, 통치행위.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그 밑에까지도 같이 이 판례는 같이 읽어봐야 돼요. 요까지 보면 금융실명에 관한 긴급 재정 경제 명령 그 결정 자체, 이 결정은 통칭이다. 통칭인데 그 밑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국민의 만약에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되는 경우에는 뭐라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다.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다. 이거 이렇게 같이 외워야 돼요. 같이 알아야 돼요. 금융실명 거래에 관한 긴급재정 경제명령 결정 자체는 통치행위나 그것이 국민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거 같이 세트를 외워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건이 있는 거예요. 금융실명제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금융실명제가 뭔지 모르죠, 그죠? 예전에는 내가 저축을 할 때 내 주민등록번호 없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가명으로 뭐 얼마든지 했어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거래를 했었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다 막았잖아요. 그게 금융실명 거래에 관한 긴급 재정경영 뭐예요? 긴급 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령이 가지는 권한이에요. 우리가 중대한 재정경제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걸 명령할 수 있고 대통령은 긴급명령도 발송할 수 있는데 긴급명령은 교전사태, 전쟁이 났을 때 긴급명령을 발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 긴급명령을 발동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게 긴급명령이에요. 이거 물론 사후에 긴급명령을 내리면 사후에 대통령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돼요. 헌법에 나오는 얘기예요. 정확히 헌법 몇 조에 나오냐면 헌법 몇 조냐 볼까? 헌법 76조 1항이 긴급 재정명령, 2항이 긴급명령 그래요. 76조 헌법 76조. 여러분이 헌법을 안 배워가지고 이 1항이 좀 어려울 텐데 취급하는 사람들은 이제 헌법을 다 공부하니까 괜찮은데 여러분들 안 배워가지고 좀 이게 기초가 또 더 없어지죠, 그죠? 야, 말을 좀 빨리 해야 되겠다. 금융실명 거래가 된 긴급재정경제명령 결정.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사건이 큰 거예요. 사건이 큰 게 왜냐면 이때 이거 금융실명 거래에 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누가 하냐면 김영삼이가 있어. 김영삼 대통령이 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전두환이하고 노태우가 어떻게 했냐면 정치 비자금을 삼성이니 LG니 뭐 이런 데서 SK니 받아가지고 여기는 5천억 그 당시 돈으로 5천억이에요. 그 당시 돈으로 5천억이니까 지금은 지금 한 10조나 되나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5천억 몰래 받아갖고 있는데 남의 이름으로 가면 전두환이는 머리가 좋아서 다른 사람을 다 벌써 빼돌리고 노태우는 이게 잔고에 남아있던 거야.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타키트를 걸었던 거지. 김영삼 대통령. 정치적인 술수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걸 미리 발표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다 돈 빼돌리는 거 다른 데로 빼돌릴 거 아니야. 그래서 어느 날 땅 은행을 다 거래를 정지시켰어. 그러니까 노태우 비자금, 전두환 비자금, 전두환은 벌써 빼돌린 거고 노태우 비자금은 그대로 드러났지. 그대로 드러나가지고 국가에 이제 헌납하고 그랬는데 다 그래서 감옥 갔잖아요. 둘 다 감옥 가고 그랬는데 전두환, 노태우가 그런 정치적인 술수가 있긴 했지만은 어떻든 금융실명 거래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 그 자체는 통칭이다 이렇게 봤는데 만약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이 된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감춰서 시험에 나니까 그걸 같이 알아둬야 돼요. 자, 이제 이해 가죠, 그죠? 그 다음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대통령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비상계엄 선포. 비상계엄은 뭘 비상계엄이라면 계엄 선포는 군인이 장악을 하는 거예요. 군대가 이 사회 질서를 통제하는 거예요. 계엄 선포랑 군대가 다 이제 저 나라를 갖다가 이제 그 군인이 다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비상계엄이요. 비상계엄 선포는 이건 누가 대통령이 할 수 있어요.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 이거는 고도의 이것도 마찬가지야.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정치적 행위다. 대법원에서 그렇게 본 거야. 이거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그래서 계엄 선포에 뭐라는 거예요? 요건 구비 여부. 대여 선포가 요건이 구비됐는지 여부. 이거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니까 대법원에서 이걸 판단할 수가 없어. 계엄 선포한 게 위법한지, 대통령이 위법한지 아닌지. 또는 뭐예요? 선포가 지금 계엄 선포를 당부당은 우리가 심사할 수 없어, 법원에서. 그런데 전두환이가 어떻게 했냐? 전두환이가 권력을 장악하려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말해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노태우가 구사단이 밤에 몰래 내려와 갖고 경복궁에 청와대를 점령을 하고 국회를 또 해산시키고, 전두환이가 그 다음에는 그 당시 비상계엄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죽으니까 비상계엄이 서울 지역에만 이제 그 비상계엄이 있었어요. 비상계엄이 서울 지역에만 선포됐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서울에만 있었는데, 야, 이제 그게 대통령이 돼서 이 정권을 강제로 무력으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학생들 데모해라고 이렇게 보게 놔두다가 데모 잘 하고 있네. 자, 좋다. 전국으로 비상계엄, 군대가 다 통제한다 딱 해놓으니까 광주에서 대학생들이 데모하니까 그냥 거기다 공수특전단 애들 갖다 풀어놔가지고 방맹이로 다 애들 때려 죽여갖고 한 200명이 맞아 죽은 거 아니야? 맞아 죽고 총에 맞아 죽고. 그래서 이제 이게 김대중 대통령 때 이거 다시 심사를, 쿠데타 심사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 비상계엄 선포 요거 유권 유비 여부 당부당 이건 뭐 우리가 정치행인데 우리가 심사할 수 있냐? 그런데 이런 경우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전두환이도 사형, 노태우도 사형, 다 사형이야. 사형을 받았어. 근데 사면을 해줘서 김영삼이가 사면을 해줘서 살았는데 전두환이 노태우 다 죽었지만 자, 그런데 왜 어떻게 사형을 받았냐? 이런 거예요, 이거. 만약에 비상계엄 선포가 뭐를 목적으로 할당한다는 거예요? 선포가 확대. 이때 확대한 거지. 서울에만 있었는데 전국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하는 거지. 전국의 비상계엄을 확대하는 거, 군인이 전국을 통제한다 그 말이에요. 광주에 데모하니까 그냥 다 무력 진압해버리고 말았죠. 그게 광주 민주화운동, 광주 사태다 그 말이에요. 비상계엄 선포 확대 또는 뭐예요? 확대 또는 선포 확대가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고? 국헌문란. 국헌이라는 건 국가의 헌법문란. 국가의 헌법은 물론, 국헌문란이란 국가의 헌법의 문란이. 국헌문란이라는 건 국가의 헌법은 뭐예요? 대통령은 국민을 투표해서 선거해갖고 통해가지고 뭐예요? 대통령을 선거해야 되는데 지가 비상계엄을 선포해갖고 사람 죽이고 그다음에 국회는 해산시켜갖고 꼼짝 못하게 하고 뭐 정치인들은 다 가다 김대중 대통령도 전에 감옥에 가뒀죠. 가둬가지고 사형 선고 내리고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망명해서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또 와가지고 대통령도 하고 그랬는데 김영삼이도 가두고 그다음에 누구야 또 죽은 사람 누구지? 김종필이도 도망가고 뭐 하여튼 망명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비상계엄 선포 확대가 국헌 문란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했다면 그 자체가 범죄이다. 마치 범죄이 맞지, 그지? 범죄이 뭐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광주사태 때
죽은 사람은 뭐 198명이라고 하는데 더 죽었잖아. 근데 자, 공식 통계가 198명이야. 대검에 찔려 죽고 방망이에 때려 맞아 죽고 총에 맞아 죽고 하는 게 198명, 공식 통계는 198명 훨씬 더 많이 죽었어요. 범죄 행위의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외워두면 어렵지 않지, 그지? 그냥 외우려면 얼마나 외웠어. 남북 정상회담 개최 김대중, 김정일이 이 박지원이 보낸 거는 사법심사 대북정부 재정경제장관에 신고 없이 보낸 건 이건 사법심사 대상 감옥 살았지. 그 다음에 긴급재정 경제 명령 결정 자체는 이라크 파병 이거는 통칭이라고 그랬죠. 금융실명제 긴급재정 경제 명령 이 자체는 결정 자체는 통칭이지만 만약에 그것이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심사의 대상이 된다. 비상계엄 선포 군인이 전부 다 국가를 통제하는 그 비상계엄 선포 구비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가 올바른지 안 올바른지 여부는 우리 대법원에 심사할 수 없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확대가 헌법에 있는 헌법을 무너뜨리려는 목적으로 하면은 범죄 행위가 되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통치 행위의 한계, 통치 행위의 한계를 좀 보도록 할게요. 통치 행위의 한계, 여기까지 좀 보고 또 이제 지우고 좀 할게요. 통치행위의 한계는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부분 이미 설명한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 규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좀 이걸 지우고서 하도록 하자. 자, 생각보다 처음 공부하니까 흥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왜 이게 통치행위가 여기가 행정부에 또 갑자기 나오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내용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제 이렇게 모르겠고 이것도 모르겠고 처음에는 재미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재미도 없는 것 같고 자, 통치행위 한계, 헌법 원리상 한계. 통치행위는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당연히 통치행위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되죠. 헌법 형성의 기본 결단에 구속되고 법치국가의 원리에 합당해야 된다. 통치행위 한계. 통치행위도 뭐에 구속된다고? 헌법 원리상 한계. 헌법에 구속된다. 통치행위도 헌법 형성의 기본 결단에 구속되고 법치국가의 원리에 합당해야 된다. 다음 헌법에 맞게 헌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통치행위는 공공의사에 구속되고 한목적적 수단이 선택이 오게 된다. 통치행위라 해서 금융실명제를 하는 것이 공공의사 전체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고 금융실명제를 해도 그 다음에 한목적적인 수단이 더 좋은 수단이 있다면 그 좋은 수단을 하는 게 좋다. 그 말이죠. 기본권 보장의 체육으로인 법원으로서는 사법심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로 인하여 우리나라 헌법 근본 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부정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책무를 다해야 된다. 거기 나온 거 보면 그 나온 게 그 말이에요. 그 말. 거기 보면 박근혜 아버지 자꾸만 욕하려. 지금 그때는 박근혜도 감옥에 가가지고 또 꽤 오래 살았잖아요. 3년 살았나? 박근혜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발전을 우리나라 근대화를 노력한 그런 업적은 있는데 근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독재를 하게 됐죠. 사람들을 많이 자유를 제한하고 또 많이 감옥에 보내고 뭐 그런 걸 했는데 이 당시 주로 했던 게 긴급조치 1호예요. 긴급조치 1호.
긴급조치 이루라는 건 뭐 헌법 위에 있었어. 긴급조치를 내리면 지 혼자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긴급조치를 내가지고 유신헌법에 따라 긴급조치를 대통령 명령을 내리면 대통령은 대학생들 다 가서 잡아들이고 머리도 깎고 강제로 깎게 하고 그렇게죠. 자, 근데 거기 보면 그 판례에 보면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나아가 우리나라 헌법의 근본 이념인 자연인적 기본질서가 부정사태가 되는 일이 부정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책무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긴급조치 위반에 대한 것이 나중에 이때 뭐 가서 징역을 살고 감옥에 가고 그랬던 사람이 데모했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래 긴급조치 1호가 바로 위헌이다 이런 판결이 나가지고 이때 다 보상도 받고 나중에 사면도 되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정치적 행위와 정치적 행위에 부수되는 행위, 모든 정치 행위가 통치 행위는 아니다. 그렇지. 그것도 마찬가지요. 자, 정치적 행위가라면 전부 다 정치적 행위가 전부 다 정치적 행위가 모두 통치 행위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정치적 분쟁은 사법심사 대상이 돼. 정치적 분쟁 뭐 지금도 분쟁이 많잖아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에 대해서 뭐 한나라당은 찬성,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반대, 민주당은 찬성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돼. 이거는 사법심사 그러나 정치적 행위에 있어도 정치적 법률 분쟁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통치행위다 아니다. 그 다음에 신행정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 문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법률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의 대상으로 된 경우 다양의 법률이 정치적인 문제를 포함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자,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됐던 내용이에요. 그 밑에 있는 건 대부분 이제 지금까지 한 걸 내가 다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내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뭐냐면 자, 잘 보자고.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제 지난번에 누구요? 저기가 노무현이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여러분들 기억이 잘 없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 이때 대응자가 이해창이라는 분이 이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 가만히 보니까 이 충청권에 표를 얻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때 대통령 선거 대책 총괄 지휘반장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였었는데 이 양반이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자, 충청도의 세종시에다 행정수도를 건설하자. 제2의 행정수도. 서울은 수도인데 거기는 행정수도를 건설하자. 이런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자, 그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게 통치행위일까? 통치행위. 정치행위 중에 신행정수도 결정. 신행정수도 건설 결정 이게 정치행위일까? 정치행위가 맞긴 해요. 그런데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자체가 법으로 제정될 경우
이건 사법심사의 대상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위헌법률 심사가 됐어요. 위헌법률 심판이 제기됐어요. 헌법재판소에. 그래가지고 당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습법적으로 오랫동안 5,000년 동안이 아니라 한 2,000년 동안 조선시대 이성계부터 1,000년 이상 동안 이게 우리가 인식이 되어 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관습법이고 이게 법이라면 이걸 개정하기 위해서는 이 헌법 국민 투표를 거쳐서 신행정 수도를 건설해야 맞는다. 이게 맞는다. 이런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판결을 내린 거예요. 국민 투표 없이 만약에 신행정 수도를 결정한다. 그거는 위헌이다. 위헌이라 무효다. 무효라.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 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갖다 무효했어요. 무효. 그래서 신행정 수도 건설이 그냥 중단이 된 거 아니에요. 중단이 되고 다시 이 재정경제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다시 법을 이게 폐지되고 이게 무효가 돼서 폐지되고 다시 신행정 수도 건설을 위한 후속 조치로서 세종 연기에 대한 특별 조치법을 법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수도라는 말을 뺐어요. 수도라는 말을 빼고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걸로 명칭을 바꿔갖고 이 폐지된 게 2004년이에요. 2004년에 위원이 결정을 하고 2005년에 행복도시법이 다시 제정이 돼갖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세종시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의 문제는 이거는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야. 이거 법률 신행정 수도 건설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률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신행정 수도 건설법은 이게 무효가 됐다 그랬죠. 신행정 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위헌법률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무효로 되고 신행정 수도의 후속 조치를 위한 연기 세종면의 특별조치법인가 그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심사를 받아서 무효가 됐다는 의미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머리에 외워두면 다시는 안 잊어먹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한 건 나머지는 다 내가 32페이지 다 한 거예요. 자, 보자고. 32페이지 맨 위에 대통령의 통치행위의 부서에 이루어지는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 측의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대북 송금을 박지원 지금 국가정보원장이 한 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니라 사법심사의 대상에 돼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이 징역 3년을 받았다. 지금 국가정보원장 잘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하면 다시는 안 잊어버릴 거 아니야? 헌법과 법률의 요건을 위반과 통치행위. 그 다음 3번. 헌법과 법률에 정한 요건을 명백히 위반한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거 아까 그거 말이야. 아까 그 말. 전두환이 일당이 물론 그때 그 계엄 사령관은 이성 계엄 사령관이었죠. 그런데 어떻든 전두환 일당이지. 12.12 군사전두환 반란이 헌법과 물론 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요. 계엄의 선포, 부당 요건, 계엄을 해야 되는지 아는 선포는 그거는 계엄을 갖다가 선포 요건이나 당부당 여부는 통치행위다. 그러나 그 계엄 선포가 헌법을 파괴할 목적으로 시행됐다면 그런 군사 반란과 내란 행위는 처벌이다. 그래서 그 당시 전두환이도 사형, 노태우도 사형 다 사형받았는데 정호용도 무기징역 사형 다 사형받았는데
사면해줬어요. 참 슬픈 이야기들. 자, 그다음 두 번째, 헌법상 국민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통칭에도 사법심사에 대응이 된다. 금융 실명 거래 보물 비밀 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 경제 명령 결정 그 자체는 통칭이지만 만약에 그것이 국민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될 경우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2015년 국가직구법에서는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금융실명제는 아래 위를 같이 알아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해가죠? 금융실명제를 위한 긴급재정 경제 명령을 내리는 결정 자체는 통칭이지만 그것이 국민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다 했네. 나만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없는 거 나만 재미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법원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다음 시간은 법원에 기출문제는 내가 줌으로 올려놓은 거에서 다 해설했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자, 좀 쉬었다가 법원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어때 재밌죠?